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3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세계뉴스입니다. 미국과 이집트, 카타르 정상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휴전 협상을 오는 15일 재개할 것을 어제 제안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압델 파타 엘시시 이집트 대통령, 셰이크 타민 빈 하마드 알타니 카타르 국왕은 이날 공동성명에서 이스라엘과 하마스 양측에 8월 15일 목요일 도하 또는 카이로에서 긴급한 논의를 재개할 것을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통해 남아있는 모든 간극들을 없애고 더 이상 지체 없이 협상을 진행할 것을 요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들 세 나라 정상과 실무진들은 지난 5월 31일 바이든 대통령이 초안을 작성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6월에 채택한 결의 2735호 원칙에 기초해 지난 몇 달간 합의안의 틀을 만들었으며 실행 관련 세부 사항만을 남겨놓고 있다고 성명은 밝혔습니다. 성명은 이어 필요하다면 세 나라는 나머지 이핵 문제를 모든 당사자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방식으로 해결할 최종 중재안을 제시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집트와 카타르는 미국과 함께 지난해 10월 양측의 전쟁이 시작된 이후 하마스 억류 인질과 이스라엘 내 팔레스타인 수감자 맞교환 등에서 중재 역할을 계속해왔습니다. 한편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실은 세부 사항을 마무리하고 기본 합의의 틀을 이행하기 위해 오는 15일 협상장에 이스라엘 대표단을 파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마스 측은 아직 관련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미국은 이란 등으로부터 이스라엘과 미군을 방어하기 위해 F-22 전투기 편대와 탄도미사일 방어체계의 영내 추가 배치를 마쳤다고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이 어제 밝혔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이날 요아브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장관과의 전화회담에서 영내 미군의 대비태세 강화 조치와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고 패트릭 라이더 미 국방부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갈란트 장관에게 전쟁은 불가피한 것이 아니며 사태 완화가 당연히 선호되는 행동 수순임을 강조하면서도 이스라엘이 공격을 받을 경우 미국은 방어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고 라이더 대변인은 설명했습니다. 사브리나 신 국방부 부대변인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시어도어 루즈벨트 항공모함 전단의 현지 이동 등 일련의 미군 자산 배치에 대해 이스라엘 방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미국이 다양한 비상사태에 대응할 준비가 돼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이란과 레바논 내 이슬람 무장단체 헤즈볼라 등 친이란 세력들의 공격이 임박했는지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중동 지역은 지난달 31일 하마스 1인자 이스마일 하니에가 이란에서 암살당하고 하루 앞서 이스라엘군이 헤즈볼라 최고위 사령관 푸아드 슈크르를 제거한 이후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중동 국가 예멘 내 이슬람 무장 조직 후티 반군은 영내 어떠한 공동 작전도 다른 친이란 세력들과 협력할 것이라고 후티 반군 수장이 어제 밝혔습니다. 압둘 말리크 알 후티 반군 수장은 이날 성명에서 이스라엘을 겨냥한 팔레스타인 점령지에 대한 작전과 해상에서의 작전, 불가피하고도 임박한 대이스라엘 작전, 나아가 모든 합동작전에서 공조할 것이며 특히 대응작전 관련 결정은 저항의 축 각급과 개별 전선 수준의 모든 이들에 의한 결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같은 발언은 최근 하마스 수장과 헤즈볼라 최고위 사령관이 잇따라 제거되면서 이스라엘과 이란, 하마스, 헤즈볼라 간의 확전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나온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미군은 이날도 후티 반군의 군사시설 등에 대한 공습을 이어갔습니다. 중동 지역을 관할하는 미 중부사령부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하루 사이 예멘 내 후티 반군 통제 지역에 대한 폭격을 통해
후티의 대함순항 미사일 2발과 지상통제소 1개소, 그리고 홍해에서 수상무인정 1척을 파괴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영국 해사무역기구는 이날 예멘 근해를 지나던 라이베리아 선적 유조선 델타 블루호가 2척의 소형 선박의 로켓 공격과 별도의 미사일 공격을 받았으며 피해는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후티 반군은 지난해 10월 시작된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의 휴전을 요구하면서 홍해 일대를 중심으로 이스라엘과 국제상선 등을 겨냥한 공격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 남서부 리페츠크 지역에 드론을 동원한 대규모 공습을 가했다고 현지 주지사가 오늘 밝혔습니다. 이고르 아르타모노프 리페츠크 주지사는 이날 텔레그램을 통해 우크라이나군이 드론을 동원할 대규모 공격을 가해 시민 9명이 부상하고 전력 공급이 중단됐다고 말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8월 9일 금요일 VOA 뉴스투데이 1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김영규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 국방부가 신형 미사일 발사대 전방 배치와 같은 북한의 행동들은 영내 긴장을 고조시킨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이 한국과 일본 등 영내 동맹과의 협력 강화는 북한 위협 등에 대응하기 위한 방어적 성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주민 한 명이 어제 한강하구 중립수역을 넘어 한국에 망명한 것과 관련해 북한 당국이 탈북을 막기 위한 북중 국경 단속을 강화하면서 동해 또는 서해를 통한 한국으로의 직접 망명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는 가끔 구름 많겠고 가끔 소나기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최저기온은 14에서 25도, 최고기온은 25에서 33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0.5에서 1m, 서해 앞바다 0.5에서 1.5m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 국방부가 신형 미사일 발사대 전방 배치 같은 북한의 행동들은 영내 긴장을 고조시킨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의 협력 심화에 대한 우려도 거듭 표명했습니다. 이종훈 기자입니다. 사브리나 싱 국방부 부대변인은 8일 북한이 최근 신형 전술탄도미사일 발사대를 전방에 배치한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해 영내 불안정 고조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I haven't actually seen that announcement, but any type of actions that further destabilize the region and what we've seen from 싱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그런 발표는 보지 못했다면서도 하지만 영내를 더 불안정하게 만드는 모든 유형의 행동과 우리가 북한으로부터 본 것, 그들의 그런 행동은 영내 관계를 계속 해치고 영내 불안정을 고조시킨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북한 대외간용 조선중앙통신은 4일 신형 전술탄도미사일 발사대 250대가 국경성 부대들의 인도되는 행사가 평양에서 열렸다고 5일 보도한 바 있습니다. 북한 매체가 공개한 사진을 보면 이동식 발사대는 북한이 지난 2022년 4월부터 시험에 나선 근거리 탄도미사일 화성 11라의 발사대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미사일은 사거리가 110km가량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250대가 동시에 가동되면 한 대당 4기씩 총 1000기의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군사 전문가인 브루스 백톨 엔젤로 주립대 교수는 최근 VOA에 북한이 공개한 250대의 신형 전술탄도미사일 발사대와 관련해 한국의 미사일 방어에 매우 위협적이라고 진단했습니다. So this is about ballistic missile defense, and I think these missiles are very threatening to South Korea's. 특히 날아오는 미사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한국은 이런 유형의 공격을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는 미사일 방어 역량이 부족하다면서 이는 한국의 탄도미사일 방어 체계에 상당한 위협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싱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북러 협력 심화에 대한 미 정부의 우려 입장도 거듭 표명했습니다. I think what we've seen is a deepening partnership and cooperation between 싱 부대변인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북한제 장갑체를 사용한 정황이 공개된 것과 관련한 질문에 해당 보도를 보지 못했다면서도 우리가 본 건 북한과 러시아 간 심화하는 파트너십과 공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러시아가 이웃 주권 국가를 상대로 불법적이고 비합법적인 전쟁을 계속하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의 군수품과 역량을 공급하는 이 심화되는 북러 동맹에 대한 우려를 매우 분명히 해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북한이 러시아에 군사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우리는 우크라이나가 전장에서 성공하기 위해 필요한 것을 갖추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는 국제사회가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양국 간 군사협력 사실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미국이 한국과 일본 등 영내 동맹과의 협력 강화는 북한 위협 등에 대응하기 위한 방어적 성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은 이에 반발하며 국방력 강화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브루스 터너 미국 군축대사가 8일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이 동맹들과 협력하는 것은 영내 불안정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From the perspective of the United States, let me say that we are also about provocative actions by others in the region, whether in conjunction 터너 with 대사는 이날 Taiwan. 회의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핵무기 증강은 말할 것도 없고 타이완, 필리핀, 호주와 관련한 다른 나라들의 도발적 행동, 남중국해 섬의 군사화, 해상 경계와 자유항행권 문제 등을 거론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일본, 한국 같은 핵심 동맹국뿐 아니라 필리핀과의 협력 강화는 방어적 성격이며 안정을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안정을 증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In that regard, the strengthening of our partnerships with such key allies such as Japan and the ROK, as well as the Philippines, are defensive in nature and designed to promote stability. 아울러 이 같은 활동은 각국의 비확산 의무와도 완전히 일치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우리가 영내 배치하는 단거리 및 중거리 미사일은 핵 탑재 능력이 없다는 점을 거듭 밝힌다며 대신 중국의 미사일은 실제로 핵 탑재 능력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지난 4월 찰스 플린 미국 육군 태평양 사령관은 주일 미국 대사관에서 미군이 연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중거리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신형 발사 장치를 배치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구체적인 시기와 장소는 공개하지 않았지만 당시 플린 사령관은 중국의 미사일 역량에 우려를 표하고 중국 미사일의 능력 향상에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었습니다. 이날 터너 대사에 앞서 발언에 나선 중국 측 대표는 미국을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아시아 태평양 지역으로 핵 공유를 확대하려는 일부 국가를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We should be vigilant for some countries' attempt to expand the nuclear sharing to the Asia-Pacific region. 이어 비핵보유국들은 비확산 의미와 자신들의 약속을 실질적으로 이행하고 핵 공유나 확장 억제를 유도하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군사적 팽창을 견제하고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영내 동맹국과 군사적 협력을 강화한 미국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 신원식 한국 국방부 장관, 기아라 미노루 일본 방위상은 지난달 28일 일본 도쿄에서 미한일 안보협력 프레임워크 협력 각서에 서명했습니다. 구체적으로 3국은 국방장관 회의와 합참의장회의, 미한일 안보회의 등 고위급 회의를 정례적으로 개최하고 3국 군사훈련을 정례화하며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체계의 효과적 운용을 위해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북한은 터너 대사의 발언에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My delegation previously made it clear on several occasions on the position of DPRK's self-defensive right. 주영철 제네바 주재 북한 대표부 참사관은 우리 대표단은 영내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는 미국의 군사력 증강과 핵에 기초한 군사블록 확대 시도에 대한 정당성을 찾으려는 미국 대표의 기만적인 발언을 전면 배격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여러 차례 북한의 자위권 행사에 대한 입장을 밝혀왔다며 우리는 미국의 위협이 종식되지 않는 한 우리의 국방력 강화 노력은 한시도 멈출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을 포함해 65개 회원국의 제네바 군축회의는 1979년 설립된 세계 유일의 다자 군축 협상 포럼으로 핵무기와 화학무기 등 대량 살상 무기와 재래식 무기 등의 군축과 국제 안보, 신뢰 구축 등의 문제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북한 주민 한 명이 어제 한강하구 중립수역을 넘어 한국에 망명했습니다. 북한 당국이 탈북을 막기 위한 북중 국경 단속을 강화하면서 동해 또는 서해를 통한 한국으로의 직접 망명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서울의 김환용 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환용 기자. 네, 서울입니다. 네, 먼저 어제 북한 주민이 한국에 망명한 사건 정리해 주시죠. 네, 한국 군 당국에 따르면 북한 주민 한 명이 8일 새벽 남북 중립수역을 넘어 한국의 교동도 인근에 도착한 뒤 한국 측의 망명 의사를 밝혔습니다.
군 관계자는 북한 주민의 망명 당시 한강 하구는 물이 빠진 상태였고 해당 주민은 걸어서 교동도에 도착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또 처음에 2개의 점이 식별됐는데 1명이 망명했다고 밝혀 당초 북한 주민 2명이 망명을 시도했지만 1명은 넘어오지 못했다는 관측을 낳고 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군은 북한 인원으로 추정되는 미상 인원의 신병을 확보해 관계기관에 인계했으며 남하 과정과 망명 여부 등에 대해선 현재 관계기관에서 조사 중이라며 현재까지 북한군의 특이 동향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네, 김 기자, 북한 주민이 한국으로 들어온 한강 하구 중립수역은 어떤 곳인가요? 또 이 주민이 걸어서 들어왔다고 했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한 것이죠? 한강하구 중립수역은 남북한이 우발적 충돌을 막기 위해 강에 설정한 비무장지대와 같은 완충구역입니다. 1953년 체결된 정전협정에 따라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만우리 인근에서 강화군 서도면 보름도 인근까지 만들어진 약 67km 구간으로 유엔군 사령부 군사정전위원회가 관할하고 있습니다. 지상엔 동서로 238km 뻗은 군사분계선을 중심으로 남북 2km씩 비무장지대가 있지만 한강하구엔 경계선이 없어 중립수역으로 지정한 겁니다. 한강하구 중립수역의 폭은 가장 넓은 곳이 10km, 가장 좁은 곳이 900m 정도입니다. 특히 썰물 땐 걸어 다닐 수 있는 정도로 수위가 낮아지는 지점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에 북한 주민이 들어온 교동도는 북한과의 최단 거리가 2.5km에 불과합니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장용석 박사입니다. 지리적으로 조수간만의 차가 크고 썰물대는 강 바닥이 일부 드러남으로써 상대적으로 짧은 구간 한 2, 3km밖에 안 되는 구간에서 일부 강 바닥까지 드러나면서 밀물이나 썰물대 물살이 센 수역이긴 하지만 사람들이 이제 상대적으로 용이하게 도강을 할 수 있는 그런 지리적인 점들이 좀 크게 작용하지 않았나 싶죠. 네. 북한 주민이 국경을 넘어 한국으로 직접 망명하는 일이 흔치는 않은데요. 이번 망명은 얼마 만인가요? 남북한 접경 지역에서 북한 주민이 망명한 사실이 공개된 것은 지난해 10월 동해에서 여성 3명과 남성 1명이 소형 목선을 타고 넘어온 이후 10개월 만입니다. 서해로 망명한 것은 지난해 5월 이후 처음입니다. 한강을 헤엄쳐 망명한 사례들은 과거에도 여럿 있었습니다. 지난 2017년 6월엔 20대 초반 북한 남성이 나뭇가지와 스티로폼 등 부유물을 어깨에 끼고 한강을 헤엄쳐 건너와 한국 측 김포반도 북단 한강 하구 지역에서 발견됐습니다. 한강하구 중립수역에 자리 잡고 있는 교동도로 탈북민이 망명해 언론에 알려진 사례도 2013년 8월과 2014년 8월, 2015년 9월, 2017년 8월 등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네. 북한 주민들의 망명은 주로 중국과의 국경을 넘어서 동남아를 거쳐 한국으로 들어오는 게 대부분이었는데 최근엔 오히려 한국으로 직접 오는 경우가 눈에 띄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 집권 이후 북중 국경 단속이 엄혹해지고 이 때문에 탈북 브로커 비용도 미화로 수천 달러 하던 게 수만 달러까지 오른 데다 특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수년간 국경이 폐쇄된 상황을 거치면서 중국으로의 신규 탈북은 사실상 사라진 상태입니다. 이 때문에 최근 한국으로 들어오는 탈북민들은 이미 중국으로 탈출해 머물러 있던 이들로 신종 코로나 사태가 종식되면서 한국행이 가능해진 덕분에 일부 입국한 사례들입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북한의 내부 상황에 따라 북한 주민들이 동해나 서해를 통해 한국으로 망명하는 일들이 증가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향후에는 북한 내부에서 나올 경우에는 동서해를 통할 가능성이 높고 동해는 수심이 깊고 항구가 멀어요. 지금 서해는 북한으로서도 막기 어려운 곳이다. 왜냐하면 바로 옆에 농경지도 있고 이제 향후에는 큰 범위에서 보트피플이 주요한 왜냐하면 북한 내부가 지금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고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기 때문에 그 푸시 요인이 커요. 네. 남북한은 현재 대북 전단과 오물풍선 살포 그리고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등을 주로 주고받으면서 접경 지역 긴장이 지금 높아진 상황 아닙니까? 이번 사건이 어떤 영향을 줄 것으로 보나요? 전문가들은 북한 당국으로선 과거 발생했던 비슷한 루트의 탈북이 또다시 발생한 데 대해 내부적으로 충격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북한이 한국 측의 대북 확성기 방송을 듣지 못하게 소음 방송으로 대응하고 있지만 이번 탈북에 확성기 방송이 영향을 줬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교동도의 경우 북한과의 최단 거리가 2.5km지만 한국의 대북 확성기 소리가 미치는 거리는 10km 이상입니다. 특히 서부전선 쪽 지형이 평지이기 때문에 10km를 훨씬 초과하는 지역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문성묵 통일전략센터장은 북한이 주민 망명을 빌미로 한국에 시비를 걸거나 긴장을 고조하는 행동으로 나올 가능성은 적다며 그러나 내부적으로 탈북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들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문제를 제기하면서 시비를 거는 또는 긴장을 고조시키는 그런 조치보다는 허점이 이제 발견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교동도라든지 그 중립지역 일대에서 탈북을 방지하기 위한 강화 조치 이런 것들을 아마 좀 더 촘촘하게 시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탈북민과 관련해서 한 가지 소식이 더 있군요. 한국 정부가 탈북민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조치에 나섰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김수경 한국통일부 차관은 8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북한 이탈주민 보호와 정착지원 협의회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14일 제1회 북한 이탈주민의 날 기념식에서 탈북민 정착을 위해 했던 약속들과 관련한 후속 조치로 10가지 이행 방안을 마련해 제시했습니다. 이 가운데 눈에 띄는 것은 탈북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초기 정착 지원금을 대폭 개선한다는 내용인데요. 현재 탈북민 정착 기본금은 1,000만 원, 미화로 약 7,300달러, 이는 2005년 수준이어서 그동안의 물가 상승 요인 등을 고려해 현실에 맞게 인상한다는 방침입니다. 구체적인 액수는 이번 시행 계획에 제시되지 않았지만 최저임금과 연동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탈북민 정착 지원 기관인 남북하나재단의 김영희 대외협력부장은 탈북민들이 초기 정착금을 받지만 탈북 브로커 비용에도 턱없이 모자라다고 말했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오려면 브로커를 끼지 않고는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 북한을 떠나오는 사람들은 한국에 입국을 하려면 당연히 브로커 비용이 들어가니 그건 필수적인 요건이고 그 비용을 어느 정도 감안해줘야 되지 않냐. 왜? 그걸 안 해주면 초기 정착이 어려우니까요. 통일부는 또 중국 등 제3국에서 출생한 탈북민 자녀에 대한 교육 지원도 제도화할 방침입니다. 탈북민 가정 내 자녀 중 제3국 출생의 비율이 71.1%를 차지하고 있지만 한국의 현행법상 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 지원 근거가 없습니다. 통일부는 북한 이탈 주민법을 개정해 교육 지원 대상에 이들도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북러 밀착으로 인한 북중 관계 이상 기류 속에 한중 간의 고위급 대화 개최 등 관계 개선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이 이 기회를 활용해 중국이 북러 밀착을 견제하도록 설득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일각에선 중국 자체가 문제의 일부란 비판도 나옵니다. 안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드니 사일러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한반도 국장은 지금이 북한 문제와 관련해 중국을 설득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진단했습니다. 사일러 전 국장은 8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중국과 북한 관계에 일종의 긴장이 있는 것 같다며 중국은 러시아와 북한 사이의 긴밀한 관계를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중국은 이를 우려하고 있으며 앞으로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회복할 방법을 모색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I do think that in general there seems to be some type of tension in the China-North Korea relationship. 북중 관계에는 해빙기와 냉각기가 있었지만 최근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으로 중국은 북한에 대한 영향력 상실을 우려하고 있어 북중 사이에 긴장이 흐르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그러면서 북중 간 긴장이 흐르고 한국과 중국 간 고위급 접촉이 이어지는 지금이 바로 북러 간 협력 심화가 중국에도 위협이 될 것이란 점을 부각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북러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급속도로 밀착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과 중국도 잇따라 고위급 회담을 갖는 등 관계 개선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난 5월 서울에서 한중일 3국 정상회의를 가진 데 이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방북 당일인 지난 6월 18일 서울에서 한국과 중국 양국 외교부와 국방부가 참여하는 2+2 외교안보 대화를 가졌습니다. 또 지난 7월엔 서울에서 한중 외교차관 전략대화가 열렸습니다. 양국 차관이 대면으로 만난 건 2017년 6월 이후 7년 1개월 만이었습니다. 사일러 전 국장은 러시아의 지원을 통해 북한의 군사력 강화가 초래한 위험이 커지고 있다면서 중국이 이런 불안정 요인들을 바라보고 있을 때 미국과 한국은 중국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계속 상기시키고
중국이 북러 밀착을 견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동북아에서 북러 관계가 초래할 가능성들은 미국과 한국의 이익과 마찬가지로 중국의 이익에도 똑같이 해롭다면서 중국이 이런 종류의 협력을 억제하기 위해 북러에 접근하는 데 있어 더 단호하게 행동해야 한다고 중국을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한국은 북러 간 협력 강화에 중국의 이해관계가 걸려있다는 점을 중국에 상기시켜야 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And so there's a responsibility, I guess, that we remind Beijing that its interests are at stake in terms of the increased Russia-DPRK cooperation. 사일러 전 국장은 한중 관계 개선이 미국의 국익에 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은 한국 등 동맹들이 중국이 규칙에 기반한 국제 질서 속에서 책임감 있는 일원이 되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중국과 상호작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이어 그런 점에서 한중관계 해빙이 미국의 대중국 이해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믿을 이유가 없다며 미국보다는 오히려 북한에 거슬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태평양 사령관을 역임한 해리 해리스 전 주한미국 대사는 각국은 단기적인 이익을 위해서 장기적인 주권을 거래하지 않도록 중국과의 관계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해리스 전 대사는 이날 BOA의 관련 질의에 대한 서면 답변에서 중국과의 관계, 특히 경제적 관계를 맺는 것은 잘못이 아니라며 결국 미국도 전부는 아니지만 많은 분야에서 중국과 강력한 무역 파트너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버트 랩슨 전 주한미국 대사 대리는 이날 BOA의 관련 질의에 대한 서면 답변에서 지난 반년 동안 중국과 한국은 서로 더 자주 대화하는 등 관계가 조금씩 개선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그러나 이런 관계가 더 진전될 수 있을지는 크게 미국의 대중국 안보와 경제안보 패러다임을 지지하고 발전시키는 것과 관련한 한국의 자세와 북한의 전략적 프로그램과 점점 더 호전적인 태도를 견제하려는 중국의 의지에 달려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 윤석열 정부는 미국의 대중국 정책 노선 등을 넘어서려 하지 않았고 중국도 최근 북러 밀착이 거슬리긴 하지만 북한의 행동을 의미 있게 수정하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의 양국 관계 개선은 위 두 가지에 달려있다는 설명입니다. 랩슨 전 대사 대리는 그러면서 당분간 한중 관계는 현상 유지가 우세할 것으로 보인다며 물론 양측은 다른 많은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다가오는 미국 대통령 선거를 매우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전략적 환경과 셈법이 달라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미국 중앙정보국 CIA 한국 담당 부국장을 역임한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원은 이날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한국이 북중 간 긴장을 활용할 가능성에 대해 낙관적이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은 현재 북러 관계를 단기적이고 거래적인 관계로 보고 있으며 여전히 북한의 대외 무역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면서 결국 북한이 중국으로 돌아올 것으로 본다는 설명입니다. 또 중국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 개발 등에서 항상 한국이 아닌 북한 편에 섰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지난 몇 년간 중국은 러시아와 함께 유엔 안보리에서 유엔 결의를 위반한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실험 이후 새로운 결의안 채택을 거부하는 등 회방꾼 역할을 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중국은 북한 문제의 잠재적 해결책이기보다 훨씬 더 핵심적인 북한 문제의 일부라고 말했습니다. But in the last couple years, we've seen China, along with Russia, have been very obstructionist in the UN Security Council, refusing to allow. 그러면서 한국은 중국과의 관계 강화보다는 1년 전 캠프 데이비드에서 합의한 대로 중국 무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려고 노력해야 한다며 중국이 한국의 정치적 행위에 대해 협박하거나 강요할 수 있는 능력을 줄이려면 한국 기업들이 중국과의 과도한 무역 의존도에서 벗어나도록 지원하는 것이 한국의 이익에 부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안준호입니다. 최근 북한 선박의 운항이 급증한 가운데 이번엔 중국 선박이 북한 항구에서 발견됐습니다. 대북제재 위반 전력이 있는 북한 선박은 러시아 항구에 입항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항구에서 포착된 선박은 중국 선적의 아오후이 68호입니다. 선박의 위치 정보를 보여주는 마린 트래픽에 따르면 중국 화물선인 아오후이 68호는 한반도 시각으로 8일 오후 8시 55분경 남포의 대동강변에서 위치 신호를 발신했습니다. 이후 9일 새벽 2시 현재까지 같은 자리에 머물고 있습니다. 아오후이 68호는 국제해사기구 IMO의 고유 번호 대신 언제든 변경 가능한 해상이동 업무 식별번호 MMSI를 통해 위치 정보가 파악됐습니다. 따라서 아오후이 68호가 길이 97m의 화물선이란 점과
중국 깃발을 달았다는 것 외에 추가로 알려진 정보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국제해사기구 IMO는 선박의 고유 번호를 토대로 중량 톤수와 이전 선박명, 선적, 선주 정보 등을 게시하고 있지만 아오후이 68호의 MMSI 번호로는 이 같은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 것입니다. 국제사회 대북제재 체제가 강화된 2018년 이후 북한 항구에서 발견되는 해외 선적 선박은 크게 줄었습니다. 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북한이 국경을 폐쇄한 뒤부턴 다른 나라 깃발을 단 선박이 발견되는 경우가 극히 드물었습니다. 따라서 중국 선적의 아오후이 68호가 자신의 위치 신호 정보를 공개한 채 북한 항구에 입항한 것은 흔치 않은 일입니다. 한 가지 가능성은 북한이 아오후이 68호를 중고로 구매했을 경우입니다. 일반적으로 북한이 중국을 비롯한 해외에서 선박을 구매하면 해당 선박이 북한 깃발을 달기 전까진 이전 선박의 등록 정보가 외부로 드러나곤 했습니다. 그러나 만약 북한이 이런 방식으로 아오후이 68호를 구매한 것이라면 이는 안보리 결의 위반입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6년 채택한 대북결의 231호에 따라 북한이 다른 유엔 회원국으로부터 선박을 구매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3년 동안 북한은 중국과 한국, 타이완 등에서 수십 척에 달하는 중고 선박을 구매해왔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해군 대령 출신으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에서 활동한 닐 와츠 전 위원은 7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의 중고 혹은 신규 선박 구매는 유엔 제재 위반이지만 전문가 패널이 지난 3년간 보고한 것처럼 북한은 많은 중고 선박을 취득했다고 말했습니다. It's a violation of the resolutions for North Korea to acquire new or used vessels. Obviously in this case they've acquired a whole lot of used 이어 지난 vessels. 3년간 50에서 70척의 선박을 인수한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선박의 명의를 도용하고 바꾸는 행위를 많이 해서 정확한 내용은 파악하기 어렵지만 북한이 선박 시장에 접근하고 있는 것만큼은 분명하다고 지적했습니다. BOA는 중국 정부의 아오후이 68호의 북한 입항과 관련된 내용을 문의한 상태로 현재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 선박 금야호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항에 입항했습니다. 마린 트래픽에 따르면 금야호는 현지 시각으로 7일 오후 5시 20분경 블라디보스토크의 개선 장소에 도착한 뒤 9일 새벽 현재까지 대기 중입니다. 금야호는 지난해 6월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약 90km 떨어진 나호카 항구에 입항하며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어 지난달 15일엔 블라디보스토크 항의 모습을 드러냈었습니다. 따라서 금야호의 이번 러시아 항구 입항은 약 3주 만입니다. 금야호의 러시아 입항이 주목되는 건 이 선박의 과거 행적 때문입니다. 지금은 해체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은 지난 2022년 발행한 연례 보고서에서 금야호의 제재 위반 사례를 지적한 바 있습니다. 2021년 5월 청진에서 선적한 석탄을 중국의 닝보 저우산항에 하역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앞서 익명을 요구한 유엔 관계자는 지난해 금야호가 러시아 항구에 입항했을 당시 BOA에 이 선박이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며 북한산 석탄을 수출했다는 내용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보고서에 언급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었습니다. 한편 최근 중국 닝더 인근 해상에서 포착됐던 북한 유조선 천마산호는 9일 새벽 북한 남포항으로 되돌아갔습니다. 천마산호는 유엔 회원국으로부터 자산 동결과 입항 금지 조치를 받아야 하는 제재 대상 선박이지만 최근 BOA는 천마산호가 모항인 북한 남포에서 약 1,400km나 떨어진 중국 근해에서 발견됐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특히 천마산호가 발견된 동중국해는 과거 북한 선박이 제3국 선박과 불법 환적을 통해 유류를 건네받은 곳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천마산호가 불법으로 유류를 획득해 북한으로 돌아온 것인지 주목됩니다. 앞서 미국 주재 중국 대사관은 지난 1일 천마산호가 중국 인근 해상에서 포착된 것과 관련한 BOA의 질의에 안타깝게도 구체적인 내용은 알지 못한다며 관련 기관에 문의하길 바란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BOA 뉴스 함재합니다. 중국 정부가 미한일 3국이 새로운 대북제재 감시 체계의 연내 발족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사실상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대북제재는 국제사회의 조율된 노력의 일환이라며 중국도 이를 준수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안준호 기자입니다. 유펑의 주미 중국 대사관 대변인은 8일 미한일이 새 대북제재 감시 체계의 연내 발족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한 BOA 논평 요청에 군사적 억지력에 의존하고 제재와 압박을 가하는 것은 이견을 심화시키고 긴장을 고조시킬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류 대변인은 우리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고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을 진전시키는 것이
모든 당사자의 공동 이익에 부합한다고 믿는다며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는 관련 당사국들이 언행에 신중을 기하고 이미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지 말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 거래가 유엔 결의 위반이고 중국도 이 결의에 찬성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북한과 러시아는 모두 중국의 우방이라며 중국은 두 주권 국가의 교류와 협력에 간섭할 의도가 없다고 답했습니다. 앞서 데니얼 크리튼 브링크 미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와 조구레 한국 외교부 외교전략정보본부장, 나마즈 히로유키 일본 외무성 아시아 대항조 국장은 7일 유선 협의를 갖고 유엔 안보리 전문가 패널의 임무를 대체할 새로운 대북 제재 감시 체계를 연내에 설립 발족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3월 28일 전문가 패널 임기 연장안을 표결에 붙였지만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하고 중국이 기권하면서 부결됐습니다. 데니스 와일더 전 백악관 아시아 담당 선임 보좌관은 7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러시아와 중국 모두 북한에 대한 제재 감시 활동을 계속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면서 그러나 러시아와 중국이 동의하지 않는다고 해서 포기할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We can't just give up because the Russians and the Chinese won't agree. We have done many sanctions activities outside of the UN. 이어 우리는 유엔 밖에서 많은 대북 제재 활동을 해왔고 이를 위해 미국과 일본, 한국의 법률 내에서 권한을 만들 수 있다면서 그것이 우리에게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달 미국 재무부가 북한 미사일 개발을 지원한 중국인과 중국 기업을 제재한 데 대해 중국이 반발하자 국무부는 제재는 국제사회의 조율된 노력의 일환이라며 중국도 대북 제재 결의를 준수하라고 촉구한 바 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지난달 26일 BOA에 우리는 중국과 러시아가 스스로 찬성한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며 북한에 대해 유엔 제재는 여전히 유효하며 우리는 유엔과 북한 주변국과의 외교를 통해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이를 이행하도록 계속 독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안준호입니다. 최근 북한 선박의 해외 운항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엔 대북 제재가 본격 가동하기 이전과 비슷한 규모로 추산되는데 특히 북한이 최근 구매한 중고 선박이 집중 투입되고 있어 주목됩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7일 오후 선박의 위치 정보를 보여주는 마린 트래픽 지도에 북한 깃발을 단 선박 여러 척이 보입니다. 이들 선박은 한반도 서해상에서 북한 대동강 방향으로 이동 중인데 이날 포착된 선박만 모두 5척입니다. 미래 99호라는 이름을 단 북한 선박은 반대로 중국 방향, 즉 뱃머리를 서해 쪽으로 두고 운항 중입니다. 북한 선박이 가장 많이 향하는 중국 룬커우 항에서도 북한 선박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선박이 항구에 입항하기 전 대기하는 개선 장소에는 8일 새벽 현재 북한 화물선 화평호와 용연호, 태성 422호, 홍대 1호, 세전봉호, 금강 1호가 있습니다. 한반도 서해상과 룬커우 항만을 들여다봤는데도 약 20시간 남짓한 시간 동안 10척이 넘는 북한 선박이 마린 트래픽 지도상에 표시된 것입니다. 이는 북한 선박의 운항이 활발하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실제로 마린 트래픽 자료에는 지난 일주일 동안 운항 기록을 남긴 북한 선박이 모두 74척으로 집계됩니다. 과거 BOA는 2017년과 2018년 해외 운항 기록을 남긴 북한 선박을 매주 약 10척 정도로 추산한 바 있습니다. 이는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핵실험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등에 대응해 대북 결의를 채택하고 이에 따라 석탄 등 북한의 주요 수출품에 대한 선박 운송이 중단된 데 따른 것이었습니다. 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한창이던 2020년과 2021년에는 북한 해역을 벗어나는 북한 선박을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그만큼 북한 선박의 운항이 크게 증가한 것입니다. 다만 북한 선박 중 일부는 불법 행위를 감추기 위해 선박 자동 식별장치 AIS를 끄고 운항하는 경우도 있어 실제 운항 중인 북한 선박은 70여 척보다 더 많을 수 있습니다. 북한의 선박 운항에선 몇 가지 특징도 발견됩니다. 먼저 북한이 최근 몇 년 사이에 구매한 선박이 대거 투입됐다는 점입니다. 7일을 기준으로 운항에 나선 북한 선박 중 국제해사기구 IMO 번호를 외부로 공개한 선박은 21척인데 이 중 2021년 이후 북한 깃발을 단 선박은 12척으로 나타났습니다. 절반이 넘는 선박이 최근 3년 사이 북한에 의해 구매된 중고 선박이란 의미입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6년 채택한 대북결의 2321호를 통해 유엔 회원국이 북한의 선박을 판매하거나 북한 선박을 구매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따라서 명백한 안보리 대북결의 위반이지만
북한은 최근 몇 년 동안 중고 선박 구매를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앞서 BOE는 국제해사기구 IMO의 국제통합해운정보시스템 GISIS 자료를 조회해 2023년 한 해에만 북한이 최소 43척의 중고 선박을 구매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북한이 해외 운항에 투입하기 위해 이들 중고 선박을 구매했다는 사실을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앞서 이본유 전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조정관 대행은 지난해 6월 북한의 중고 선박 구매가 가속화되고 있다는 BOE의 지적에 과거 보고서를 통해 알 수 있듯 전문가 패널은 북한의 지속적인 선박 취득을 추적하고 조사해왔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어 해외 선적 선박을 북한에 양도 판매하는 것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배된다며 우리는 이러한 선박 판매에 주의를 기울일 것을 계속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해군 대령 출신으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에서 활동한 닐 와츠 전 위원은 7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의 중고 혹은 신규 선박 구매는 유엔 제재 위반이지만 전문가 패널이 지난 3년간 보고한 것처럼 북한은 많은 중고 선박을 취득했다고 말했습니다. It's a violation of the resolutions for North Korea to acquire new or used vessels. Obviously, in this case, they've acquired a whole lot of used vessels. 이어 지난 3년간 50에서 70척의 선박을 인수한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선박의 명의를 도용하고 바꾸는 행위를 많이 해서 정확한 내용은 파악하기 어렵지만 북한이 선박 시장에 접근하고 있는 것만큼은 분명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최근 일주일간 운항 기록을 남긴 선박 중에 대북제재 대상 유조선이 발견된 점도 주요 특징으로 꼽힙니다. 앞서 BOE는 유엔 안보리의 제재를 받고 있는 북한 유조선 천마산호가 중국 닝더 인근 해상에서 위치 신호를 노출했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유엔 회원국의 자산 동결과 입항 금지 조치 대상인 천마산호가 모항인 북한 남포에서 1000km 이상 떨어진 해역을 운항한 것입니다. 그 밖에 북한 유조선 천명 1호도 유엔 안보리의 제재 대상 선박이지만 최근 한반도 동해상에서 발견됐습니다. 이는 북한 선박이 유엔 제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북한 해역을 수시로 벗어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와츠 전 위원은 북한 입장에서 최악의 시나리오는 선박을 압류당하는 것이고 최고의 시나리오는 항구에서 그냥 떠날 수 있게 되는 것이라며 최근 북한 선박의 입항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중국 정부를 비난했습니다. So what should ordinarily happen is that the vessel should, worst case scenario, be seized, or best case scenario for the North Koreans, that is, turned away from the ports. 와츠 전 위원은 중국은 제재에 대한 이행을 거부하고 있다며 이들 선박은 북한과 중국을 오갈 수 있는 자유 통행권을 갖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미국 주재 중국 대사관은 지난 1일 천마산호가 중국 인근 해상에서 포착된 것과 관련한 BOE의 질의에 안타깝게도 구체적인 내용은 알지 못한다며 관련 기관에 문의하길 바란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BOE 뉴스 함재합니다. 한국 내 주요 뉴스를 소개해드리는 한국은 지금입니다. 최원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소식이 있나요? 네, 파리올림픽에서 한국 태권도 선수가 금메달을 땄다는 소식, 그리고 북한도 여자 레슬링에서 메달을 땄다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어서 한국에서 찜통 더위가 계속되고 있다는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파리올림픽 소식부터 살펴볼까요? 네, 올림픽은 이제 13일째인데요. 현재 한국은 금메달 13개, 은메달 8개, 동메달 7개로 6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1위는 금메달 30개를 딴 미국이고 2위는 금메달 29개를 딴 중국, 3위는 금메달 18개를 딴 호주입니다. 북한은 은메달 2개, 동메달 4개로 59위입니다. 네, 한국이 어제에 이어 또 금메달을 땄어요. 네, 한국의 여자 태권도 김유진 선수가 8일 올림픽 금메달을 땄습니다. 김유진 선수는 올림픽 태권도 여자 57kg급 결승전에서 이란의 나이드 키아니찬데 선수를 2대0으로 누르고 금메달을 땄습니다. 네, 태권도는 한국이 종주국인데 그동안 올림픽에서 메달이 안 나왔었죠? 그렇습니다. 태권도가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것은 지난 2000년 시드니 올림픽 때부터인데요. 태권도가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다음 한국은 메달을 휩쓸었지만 2012년 런던 올림픽 대회부터는 메달을 하나도 못 땄습니다. 그래서 김유진 선수가 이번에 딴 메달은 2체급에서 16년 만에 나온 금메달입니다. 네, 이렇게 되면 한국은 금메달을 13개 딴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전날 태권도에서 박태준 선수에 이어 김유진 선수가 금메달을 따서 한국이 파리올림픽에서 딴 금메달은 13개가 됐습니다. 이는 지난 2008년 베이징 대회 그리고 2012년 런던 대회에서 한국이 딴 금메달과 같은 숫자입니다. 네, 이날 북한도 메달을 땄지요? 그렇습니다. 북한 레슬링의 최효경 선수가 여자 53kg급 경기에서 동메달을 땄습니다. 최효경 선수는 8일 레슬링 여자 자유형 53kg급 동메달 결정전에서 독일의 윈델 아니카 선수를 10대 0으로 이겨서 메달을 땄습니다. 이는 북한이 이번 올림픽에서 딴 6번째 메달인데요. 최효경 선수가 동메달을 따면서 북한은 메달 순위 59위를 기록했습니다. 네, 그런데 올림픽에서 북한에 대한 제재 위반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 IOC는 파리올림픽에 참가한 선수 전원에게 올림픽 공식 후원사인 한국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갤럭시 플립 6를 제공했습니다. 문제는 스마트폰과 같은 전자기기는 군사용으로 전용될 수 있는 이중용도 물품이라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결의 23975에 따라 북한에 제공하는 것이 위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 언론이 문제를 제기했는데요. IOC는 8일 우리는 북한 선수단이 삼성폰을 받지 않았음을 확인한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IOC가 북한이 삼성 핸드폰을 받지 않았다고 부인함에 따라 이 문제는 일단락되는 분위기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에서는 찜통 더위가 계속되고 있군요. 네, 지난 7일은 가을의 시작을 알리는 입추였지만 한국에서는 찌는 듯한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낮 최고 기온이 35도까지 올라 더운 데다 습도마저 많아 실제 기온보다 더 덥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네, 밤에 잠들기 힘든 열대야 현상도 계속되고 있다면서요? 네, 열대야는 한밤의 최저 기온이 25도 이하로 내려가지 않는 잠들기 힘든 밤을 말하는데요. 서울의 경우 7월 20일 이후 열대야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면 일사병, 열사병으로 쓰러지는 사람도 생길 것 같아요. 네, 전국적인 폭염이 계속되면서 일사병, 열사병으로 병원을 찾은 사람이 1,200여 명에 이릅니다. 이 가운데 6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정부가 폭염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대책 마련에 나섰다고요? 네, 한국행정안전부는 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주재로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등과 회의를 열고 폭염 대처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 회의에서 결정된 것은 보건복지부는 평일과 주말에 노약자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주야간 순찰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고용노동부는 비상대책반을 가응해 현장 근로자를 보호하기로 했습니다. 또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인 보호를 위해 낮에는 활동을 가급적 중단하라고 홍보하기로 했습니다. 네, 서울시는 자체적으로 폭염 대책을 세웠군요. 오세훈 서울시장은 6일 회의를 열고 몇 가지 폭염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몇 가지만 소개드리면요. 시내 곳곳에 마련된 무더위 쉼터 운영 시간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무더위 쉼터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휴식 공간인데요. 에어컨이 설치돼 있어서 시원하고요. 또 경우에 따라 동네 노인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참고로 서울시는 무더위 쉼터를 포함해 총 3,000여 곳을 무더위를 피할 수 있는 시설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서울시는 또 도로에 물을 뿌린다면서요? 네, 서울은 인구 1,000만 명이 거주하는 거대한 도시인데요. 도시 대부분이 시멘트와 아스팔트로 포장돼 있어서 더운 여름이면 기온이 더 올라갑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220여 대의 물 청소차를 동원해서 주요 간선도로와 일반 도로에 하루 5, 6회 시원한 물을 뿌려 더위를 식히기로 했습니다. 네, 그나저나 이 더위 언제쯤 물러갈까요? 기상청은 일부 지방에서 비가 내리겠지만 현재의 폭염을 해소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오는 8월 15일 광복절 이후에도 35도 안팎의 무더위와 후텁지근한 열대야가 이어지겠다고 전망했습니다. 한국은 지금이었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미국 미디어에 등장한 주요 한반도 관련 얘기들을 간추려드리는 코리아 인 더 뉴스입니다.
노시찬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부터 매주 한 차례씩 미국 주요 미디어에 실린 최근 한반도 관련 기사들을 살펴볼 텐데요. 요즘 들어서 미국 언론에는 어떤 내용들이 주로 많이 다뤄지고 있습니까? 아무래도 북한 문제, 남북 간의 긴장, 미국 관계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고요. 특히 지금은 파리 올림픽이 열리고 있어서 한국 선수들의 활약상도 꽤 많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사회는 인사매체나 방송뿐 아니라 수많은 전자미디어들이 온갖 이야기들을 전해주고 있는데요. 이런 데는 한국의 문화에 대한 기사도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이 모든 것을 다 전해드릴 수는 없지만 중요한 것들을 간추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 신문 방송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신형 전술탄도 미사일 발사대 전달식을 가졌다는 소식이 눈에 띄는데요. 이 내용부터 소개해 주시죠. 네, 김정은 위원장이 연설을 하는 사진과 함께 자세히들 전하고 있는데요. 특히 CNN 방송은 지난 4일 북한이 250기의 새 전술 탄도미사일 발사대를 군 지휘관들에게 인계하는 행사를 열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노동신문에 실린 사진에는 김정은 국무위원장 앞에 도열한 대형 초록색 트럭에 이동식으로 보이는 발사대가 실려 있다고 이 방송은 보도하면서 트럭들이 행사장으로 들어오자 군중이 환호성을 울리고 폭죽이 터졌다고 전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새로운 미사일 발사대는 모두 자체 기술로 만들어진 것이고 앞으로 국경부대에 배치될 미사일의 1단계일 뿐이라고 말했다고 덧붙였습니다. CNN 방송은 남북한과 북한 사이에는 이미 세계에서 가장 큰 군사력이 대치하고 있는 곳 중 하나라며 평양 측은 이미 오래전부터 막대한 야포와 군사 장비를 남쪽을 향해서 배치해놨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렇군요. 시사 주간지 뉴스위크도 최근호에서 관련 기사를 싣고 있군요. 그렇습니다. 뉴스위크는 최근호에서 북한 외무성이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미국과 그 동맹은 그들의 도발적 행동으로 인한 참사에 대해 모든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잡지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북러 간의 군사협력, 쓰레기 풍선 사건, 한국의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등으로 한반도가 수십 년 만에 가장 고도의 긴장 상태를 보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뉴스위크는 워싱턴과 서울 간 2023년 4월에 핵협의그룹 결성 후에 북한은 미, 한이 평양을 겨냥해서 핵전쟁 계획을 수립했다며 강도 높은 비난을 이어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네. 안보, 국방 문제 등을 집중 보도하는 디펜스 뉴스는 7일 북한이 한국의 방위 산업을 본따서 군장비 수출을 늘릴 길을 찾고 있다는 전문가의 기고를 싣고 있더라고요. 네, 한국국방대학교 김영준 교수의 견해인데요. 한국의 방위 산업은 K-팝이나 K-드라마처럼 국제 무대에 떠오르는 별이 되고 있다. 유럽 여러 나라들이 한국의 군장비를 사기 위해서 국방 예산을 늘리고 있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는데요. 북한의 방위 산업도 러시아라는 크고 새로운 고객을 확보했다는 것입니다. 네. 김 교수는 러시아는 북한의 포탄을 원하고 북한은 자국 인력을 러시아에 보내서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나 잠수함 발사 미사일, 인공위성 등에 대한 기술 정보를 얻기를 원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북한은 K-방위 산업, 즉 한국의 예를 거울 삼아서 경제개발을 모색하고 있다는 것이 주 내용인데요. 또 하나 관심을 끄는 것은 북한은 러시아, 중국 합동군사훈련에 동참하라는 초청을 받고 있고 그렇게 된다면 이는 동북아시아의 구도에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 즉 큰 변화를 가져올 수도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프랑스 파리에서는 이제 2024 하계 올림픽이 거의 끝나가고 있는데요. 한국 선수들의 활약상도 미국 언론에 꽤 많이 등장한 것 같아요. 주요 기사들 간단히 소개해 주시죠. 네, 이 파리 올림픽은 개막식 때부터 한국과 북한을 장내 아나운서가 잘못 소개해서 말썽이 나는 등 한국 관련 소식이 꽤 많이 등장했습니다. 선수들의 활약상에 있어서는 대부분 흐뭇한 내용들이었습니다. USA 투데이 신문은 한국이 양궁에서 올림픽 역사상 가장 강력한 왕조를 구축하고 있다면서 올해 올림픽에서도 여자 양궁이 단체전에서 10연패의 위협을 달성했다고 찬양했습니다. 마지막 발사에서 두 한국 선수의 화살이 9점과 10점 사이에 걸쳤는데 확대경까지 동원을 해서 심사한 결과 둘 다 10점으로 인정돼서 중국을 물리치고 우승을 하게 됐다고 자세히 설명을 했습니다. 네.
이 1988년부터 매번 금메달을 차지한 여자 양궁팀은 앞으로 로스앤젤레스 올림픽에서도 우승을 한다면 무려 40년 동안을 왕조로 군림할 것이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네. 남북한 탁구 선수들이 함께 사진을 찍는 모습도 여러 언론에 보도가 된 것 같아요. 네, 뉴욕타임스는 혼합 복식에서 금메달을 딴 중국과 은메달의 북한, 동메달의 한국 선수들이 환하게 웃으면서 함께 삼성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스포츠 전문 매체인 스포팅 뉴스는 스포츠야말로 위대한 단합의 매개체이며 올림픽만큼 그걸 잘 보여주는 데도 없다고 썼습니다. 특히 남북한은 긴장이 심하지만 양측 선수들은 그런 것은 젖혀두고 서로를 축하해 주었고 관중들은 감동적인 순간에 흐뭇해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네, 이와 관련한 소식인데요. AP통신이 8일 파리올림픽에서 북한 선수들에게 삼성 스마트폰을 제공한 건 유엔 안보리 제재를 위반했을 소지가 있다. 이렇게 밝힌 한국 정부의 입장을 보도했군요. 네, 파리올림픽 파트너 기업 중 하나인 삼성은 최신형 갤럭시 Z 플립 6를 올림픽에 참가한 모든 선수들에게 제공했습니다. 그런데 국제올림픽위원회는 선수촌에 전달한 이들 전화기를 북한 올림픽위원회는 받지 않았다고 확인했다고 뉴스위크가 보도했습니다. 이 주간지는 현재로서는 그 전화기들이 과연 어떻게 된 것인지 확인되지 않았다고 보도했습니다. 네, 여자 공기 권총에서 활약한 한국의 김예지 선수 얘기도 많이 소개가 됐어요. 그렇습니다. 특히 이번 파리올림픽에 미국 중계를 하고 있는 NBC TV는 김예지가 세계 소셜미디어에 선풍을 일으키고 있다고 했습니다. 국제적인 스타로 떠올랐다는 건데요. 그건 김 선수가 은메달을 땄다는 것 때문이 아니라 그녀의 철학자같이 침착한 모습, 검은 단색의 복장,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특수 안경, 거기에다 핑크색 코끼리 인형을 히프에 달고 나온 캐주얼한 모습 등이 매력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한 올림픽 해설자는 그녀가 세상에서 가장 쿨한 사람이라 이렇게 찬사를 보냈다고도 했네요. 또 로스앤젤레스 타임스지는 미국의 거부 앨런 머스크가 그녀의 영상을 보고 자신의 소셜미디어 X에 액션 영화에 나올 만한 여자라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네, 최근 미국의 저명한 요식업계 온라인 매거진에 한국 음식의 반찬 예절이라는 기사가 있어서 흥미를 끌고 있다는데 이 내용도 좀 알아볼까요? 네, 이 푸드 리퍼블릭 음식공화국이라는 이름의 웹 매거진입니다. 지난 20여 년 동안 한국 문화는 세계적으로 갈수록 인기를 더해가고 있다면서 넷플릭스 상의 상위 10위권을 고수하는 K-드라마라든가 K-팝 센세이션 등을 예로 들고 이제는 불고기, 갈비 등 한식 바비큐도 미국 전역에서 접할 수 있는 디너로 자리 잡고 있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새로운 세계를 맛보려는 사람들이 한국의 음식, 특히 많은 반찬이 넣어있는 식탁의 예절에 익숙치 않아서 조심스러워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언제나 연장자가 먼저 들도록 해서 존경의 예의를 갖추어야 한다. 이런 조언도 하고 있군요. 네, 또 음식 접시는 가족과 친구들이 함께 나누는 것이다. 그래서 지나치게 많이 갖다가 놓고 음식을 남기지 말라. 이런 조언도 하고 있고요. 네. 또 어느 식당에 가도 작은 그릇에 나온 여러 가지 반찬을 접하게 되는데 식당마다 그 내용이 다르지만 대표적인 것이 김치류와 나물류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것이 식탁에 벌어져 있을 때 도대체 언제 어떻게 먹어야 돼? 미국인들은 흔히 이렇게 의문을 갖게 되는데요. 네. 이 서양 음식에서는 반찬을 에피타이저, 즉 전체로 알고 있습니다. 메인 요리가 나오기 전에 먹는 것이 아니라 같이 먹는 것, 그러니까 이 에피타이저와는 다르다. 먼저 약간 맛을 보는 것 괜찮고 밥 위에 올려놓고 먹거나 김이나 상추로 쌈을 싸서 먹는 등 각자 창의적인 방식으로 하라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흥미롭습니다. 한국 반찬의 역사적 측면도 소개하고 있다고요? 네, 이 반찬 문화의 시작은 삼국시대까지 거슬러 온다 이렇게 전하고 있는데요. 현대 사회는 음식이 다양해졌지만 밥이 여전히 바탕을 이루고 있고 불교의 가르침에 많은 영향을 받아서 채식이 주류를 이룬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또 한반도가 경작 가능한 땅이 전체 20%밖에 안 된 데다 극심한 추위 등 계절적 이유 때문에 말리고 조리고 발효시키는 음식들이 많이 발달돼 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코리아 인더 뉴스였습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투데이 1부 보내드렸습니다. 잠시 후에는 VOA 세계뉴스 뉴스투데이 2부가 방송되겠습니다.